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어린 세 자녀와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중간에서 그만 발이 묶이고 맙니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속에서 반대쪽 차선 차량들은 멈출 생각 없이 쌩쌩 달리고만 있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2살 아기가 사망하고 엄마와 다른 아이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가해 차량도 가해 차량이지만 유모차와 아이들을 보고도 멈출 생각을 않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도 야속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이번 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방송을 채우는 날입니다. 바로 뉴스와 내 고민 코너가 있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 내가 전월세 대책을 낸다면입니다.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의견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와 내 고민 주제가 내가 전월세 대책을 낸다면인데요. 네. 성장경 기자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겠습니까? 글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MBC 보도국의 보배신데 돌발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이 나와야죠. 글쎄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요? 어쨌든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지 아하. 않겠습니까? 아, 늘어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말씀인데요. 예. 공공임대주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늘리는 건 맞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뭐 원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좀 어렵네요. 아, 네. 네. 그건 다음에 또 어쨌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빈 호텔을 지금 전세 주택으로 돌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호텔은 뭐 주방도 없고 그리고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공간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두 명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 단위는 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임시는 모르지만 또. 네. 예,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의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 네. 며칠 전에 정은경 광역대책본부장이 2주에서 4주 후면 300~400명으로 늘 거라고 했는데 벌써 300명이 넘어 버렸네요.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얘기했는데요. 예. 불과 이틀, 사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300명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 313명 중에 국내 발생이 245명인데 서울이 91명, 경기가 81명, 인천이 9명,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미 발표한 대로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은 내일부터 0시부터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요. 인천도 23일부터 1.5단계 들어가는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로 2단계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5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극적으로 지금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12월 3일이면 수능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좀 힘들더라도 강한 약을 미리 좀 써서 효과를 내는 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네. 교수도 지금 이미 대유행에 초입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대규모 집단 감염 때와 여러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기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유행의 초입이다 또는 기로에 서 있다라는 네. 표현도 하고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 복지부
일부 2차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특정 공간이나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으나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특정한 대규모 집단 감염지가 있어서 그 중심으로 역학조사 빨리 하고 격리하고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걸로는 확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식사와 음주 모임 특히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들 보면 한 곳에서 100명, 200명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클러스터 숫자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 18명, 서초구 사우나 14명, 광주 전남대병원 30명, 경북 영덕 장례식장 9명 뭐 이런 식으로 예.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규모를 불려나가는 그런 형태라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광주 전남대병원 보니까 30명 확진자지만 얼마나 더 많이 걸렸을지 몰라서 수천 명을 진단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지인, 친구, 성당 교인들 막 이렇게 확산돼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사부터 시작해서 네.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 보호자까지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네.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3차 대유행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곳들이 미국하고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로 보면은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16일에 16만 6천 명, 입원한 환자도 7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확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13개 주에서 사회적 동결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네. 식당에선 배달이나 포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2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식당들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는 조치가 지난번에 시행이거든요. 그랬었죠. 네네. 예. 유럽도 전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통제도 안 되고 특히 의료 체계가 지금 포화 상태,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서 사망자 수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프랑스가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서 유럽에서 가장 환자 수가 많은데요. 하루 확진자가 4만 5천 명. 근데 하루 사망자가 1,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프랑스는 이미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는 다음 달 1일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보건장관이 오늘 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하루 3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밀라노에 이어서 피렌체, 나폴리 같은 도시들도 봉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록다운, 문을 닫은 상태가 됐는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위치가 외출이 제한됐고 집단 면역을 지도했던 스웨덴 같은 경우 가장 스웨덴. 느슨하게 방역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랬죠. 여기도 지금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장소 모임 8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 또 러시아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루 사망자가 440명에 달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고요. 심각하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취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런 봉쇄 조치에 대해서 유럽의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뭐 시위를 벌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돌이랑 화염병 날아다니고요. 네. 지금 뭐 경찰에서는 최루탄 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민들께서 잘 이제 방역에 협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들이 뭐 저항한다든지 마스크 때문에. 하시죠. 예.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셔서 네. 아마 이번 좀 위기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전두환 씨 5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또 올랐네요. 네, 1,000만 원 넘는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하고 있는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집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네.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두환 씨 이름이 5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죠. 체납액이 9억 7,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천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거 지방세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체납액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 146억 8,700만 원 안 냈고요. 아이고. 1980년대 어음 사기로 유명한 분이죠. 장영자 씨 9억 2,400만 원 안 냈습니다. 이철이 장영자 부부. 네. 예. 유배영원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인 유섬나 씨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 지방소득세 2억 7천여만 원 안 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서울시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두환 씨는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뭐 네. 수천억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내야 될 돈들이 또 있잖아요. 네, 범죄 수익금 환수 명목으로 대법원이 부과한 추징금이
2,205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지방세 10억 원 정도, 9억 7천만 원 정도는 사실 세발에 필요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아유, 그럼요. 네.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티다가 2003년에 533억 원이 추징됐고요. 예. 2013년도에는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환수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부동산, 미술품 등 422억 원을 더 찾아내서 거뒀습니다. 네. 지난 8월에도 전두환 씨 장녀 명의의 임야를 공매로 팔아서 10억 원 환수했고요. 이래저래 받아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991억 원 정도입니다. 많이 예. 남아있습니다. 지방세도 재작년에 서울시 38 기동대가 전 씨 집을 한번 찾아갔는데 고가의 물품들을 공매해서 10억 원 정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뭐 전두환 씨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끝까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살고 있는 집이 또 무척 비싼 집이잖아요. 안 내놓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도 내고요. 네. 끝까지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법무부 얘기네요. 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려다가 무산됐다. 이 얘기네요. 법무부가 어제 그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서 윤 총장과의 조사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서 대면 조사하겠다라고 일정이 적힌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다가 대검에서 가로막혔다라는 겁니다. 네. 대검 측이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찾아간 평검사들 사실 검찰총장 또는 그 위에 대검 고위 간부들이면 검찰이 여전히 위기의 사회인데 조직사회고요. 근데 곤혹스러운 굉장히 입장이었다는 낙제했겠죠. 생각은 드네요. 네. 만약에 뭐 저희 보도국장이 뭔가 의혹이 있어서 예. 제가 후배 경찰 기자들 보내서 보도국장 취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그러게요. 물론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네. 뭐 유사한 게 아마 청와대 파견 나간 경감 정도 경찰관을 경찰청장한테 보내서 조사해 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도저히 아마 안 되는 상황.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된 게요.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회장 만난 의혹을 포함해서 3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대검에서는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면 물어봐라, 협조해주겠다. 하지만 대면 조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두 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줬다고 그럽니다.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면 조사 대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는 했지만 검찰총장 역시 적법한 감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감찰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말씀하신 대로 새까만 후배들을 보내서 일정을 전달하는 게 기본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검 쪽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에 아무 말 없다가 평검사를 보내서 총장 면담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만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게 아니고 미리 일정을 조율하려고 타진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조율을 위해서 직접 서류를 들고 가게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실제 그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시 인천지검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 검사가 역시 윤 총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한 뒤에 파견이 취소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계속해서 법무부와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어린아이 2명을 태운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트럭이 덮친 교통사고 소식.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참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미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이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저도 CCTV 영상을 봤지만 유모차 끄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횡단보도 위에서 이렇게 건너시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멈칫하고, 그런데 트럭이 출발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사고가 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고 여실하게 보여준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다. 네. 그거는 원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위여야 하는데 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네, 현실은 그렇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예. 차량들이 일시정지하라는 법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6713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가 먼저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행자가 먼저 가라고 신호등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당연히 보행자, 없어도 예.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이고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데도 예. 현실은 보행자가 먼저 차를 내보내고 아. 차가 먼저 지나가고 나중에 그게 또 당연시되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차가 우선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정경일 변호사께서는 교통사고 전문이시고 무수한 교통사고들을 봐오셨을 텐데 네. 이런 사고야말로 당연히 미리 막았어야 했고 일어나서는 안 된 사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안 날 수 있는 사고인데 네. 결국은 운전자들의 운전 의식 그러니까 뭐 차량이 먼저 진행하면 보행자가 의리 피하겠지. 이 부분이 결국은 차가 도로교통법규와는 반대로 우선하게 되고 예. 결국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거. 예. 법대로만 해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법대로만 해도 안 일어날 사고인데 자 그런데요 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경찰 조사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횡단보도에서 한 50m 정도 앞에 또 네. 다른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엔 신호등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트럭은 워낙 높아서 네. 육안으로는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가족을 볼 수가 없었다. 네. 그러므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못 봤다. 안 봤느냐 못 봤느냐 이게 문제 되는데요. 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도 있고 룸미러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반사경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돼 있군요. 네. 직접 운전자 시야에서 안 보였다 하더라도 반사경만 봤더라도 앞에 있는 보행자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예. 안 본 것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트럭이 워낙 높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네. 이런저런 그 거울들을 달아놨다 이 말이죠. 네. 조금만 하다못해 눈만 돌리면 블랙박스도 영상도 다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보이고. 네. 그러면 이 운전자는 너무나 소홀히 부주의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한 거네요. 그렇죠. 보행자로 생각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걸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들이 그럴 때 안 보이면 걷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살피고 불을 켜든가 예. 확인하고 건너지. 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이 안 보인다면 그냥 진행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 반사경을 보든가 블랙박스 그 영상 그러니까 예. 내비게이션 달리는 그걸 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입니다. 아이고, 그럼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참담한 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트럭 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스쿨존 사망 사고니까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것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예. 그 민식이법 적용 대상 중에서도 가장 중한 유형에 해당되고요. 법정형을 본다면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범위 내에서 뭐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트럭 운전사의 그런 주장들 아무리 그것이 실수 과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높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조금 네. 어떻게 감경이 되나요? 이제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달리 봐야 되는데요. 예. 형사재판에서는 보이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것보다는 네. 보이지 않아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양형에는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하. 하지만 민사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최근에 민식 사건에 대해서 민사재판 결과도 있었는데요. 예.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결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피고 보험사에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 100%로 보입니다. 100% 과실이요. 예. 자, 그런데요. 이번 사고가 난 바로 그 장소, 그 지점에서 딱 6개월 전에 지난 5월이죠. 네, 7살짜리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신호등이 필요하고 횡단보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 턱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감시 카메라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요구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만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리고 방지 턱만 네. 됐단 말이죠. 이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인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죠. 6개월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요청도 했는데도 안 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본다면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 설치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 보호시설의 주침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 장소는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최우선 장소는 아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규 위반에 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났고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해야 되는데 물론 또 예산적인 부분 또 문제될 수 있겠지만 네. 뭐 예산이 있었는데도 안 했는지 아하. 정말 없어서 안 했는지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용섭 광주시장이 피해 가족에게 죄송함과 미안함, 분노와 안타까움 삭힐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근본적 안전대책 어떻게 마련을 해야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따진다면 먼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네. 안전시설은 신호등을 갖춰야 됩니다.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으면 어른들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언제 건너야 될지 맞아요. 그 타이밍도 잘 못 잡고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또 학습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손 들고 건너라고 하지만 멈칫할 수밖에 없고 네. 무섭고. 예. 신호등이라도 있다면 그 신호등 보고 건너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들입니다. 네.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적어도 교통이 불편에 이르더라도 네.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한다. 불편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맞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임정준님 문자 주셨는데요. 광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없으면 유모차를 보고도 차를 세우지 않을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0570님, 저는 화물차 경력 25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차가 5톤 차로 보이고 그 높이면 충분히 시야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전 중 딴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딴 것이라면 아마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이겠죠. 네, 이 사고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릴게. 네. 최근 가장 또 관심의 대상이 이 전동 킥보드입니다. 네. 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이제 12월 10일부터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가 있고요. 안전모 착용 안 해도 벌금 부과 없고 뭐 자전거도 도로로 통행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사고 많이 일어날 거다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용자 수가 증가될 것이 당연할 것이고 예. 이용자 수가 증가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개정은 전동 킥보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도로 달리던 것을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끔 바꾼 부분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아, 예. 하지만 면허 제한을 없애버리고 또 나이 제한 또 없애버린 부분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 교통교육도 갖춰져 있지 않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네.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방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게요. 게다가 막 그 개조를 불법적으로 하는 네.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자 붙이고 그다음에 뭐 속도 제한도 풀고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예.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고요. 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를 투닝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1조에 따라서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개정이 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아, 결코 이 전동 킥보드 개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95.9 MBC 라디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뉴스와 내 고민입니다. 변함없이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비 내렸다고 난리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낮에 좀 따뜻하다 했더니 비 오고 나면 또 춥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제 네. 월요일부터 MBC 라디오가 가을 개편을 했는데 네. 저는 살아남았고요. 네, 오래 가셔야죠. 네.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네. 수지 아나운서는 이번에
새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던데요? 네, 바로 이 주파수에서 네. 쭉 가시면 되는데요. 네. 새벽 2시에 아하. 아이돌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 맡아서요. 예. 아이돌 노래를 열심히 트는 아이돌 노래반요? 네, 아이돌 노래만 아하. 틉니다. 그럼 근데 이제 시대가 예. 뭐 예전 노이즈부터 노이즈도 아이돌, 네. 아이돌은 아이돌이죠. 네, 지금의 뭐 아이돌 SF9 등등 여러 와, 아이돌까지 네. 싹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노래만 트시는 거예요? 아이돌들 직접 스튜디오에 너무 새벽이라서 못 모시나? 그러니까요. 근데 뭐 꿈은 음. 아이돌 분들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아하. 다들 관계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청취율 대박 나서 우리 뉴스 하이킥과 함께 더블 하이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함께 장수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뭐 콜라보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표디가 또 BTS 노래 소개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는데 아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은 새로 마련하셨는데 네. 혹시 내 집 마련도 하셨나요? 너무 아픈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저도 여기 예. 2030으로서 아하. 너무 고민이 많고 네. 저는 계속 뭐 당연히 학창 시절 땐 기숙사 살다가 나중엔 월세, 지금은 또 전세로 그냥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예. 내 집이라는 거를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네, 그렇죠. 평생 예. 내 집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직장인들이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네. 집값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오. 뛰어버리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봐야 집 살 수 있는 상황은 영원히 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직장인의 비애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또 역효과 난다고 많은 그러니까요. 소리가 있고 참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무리해서라도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 사도 되는 상황인 것인가도 다들 위험 부담을 느끼고 영끌해서 모든 대출 다 네. 받아서 그러니까요.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내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고 박수를 받을지 네. 큰 관심사입니다. 네,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가 하루 미뤘는데요. 완벽한 대책을 더 많이 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루 미루면서까지 묘수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월세 대책을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전월세 대책을 수립할 전권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내가 만약 국토부 장관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뭐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지금 전월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월세 대책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거래를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현장에서 내 문제로 닥친 분들이 생각하는 해법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문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전화가 연결되면 쌀 잡곡 세트, 문자가 소개되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역시 전월세 관련은 정말 의견도 많으시고 벌써 문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007 하나님, 표창원 씨 제발 전세 많이 못 올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둘이나 전세 사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요. 그리고 9193님 네. 전시 같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 징수해서 서민들 전월세 보태주겠습니다. 멋진 정말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네. 체납액이 지금 뭐 9억 얼마고요. 그다음에 안낸 추징금이 2천억이 넘죠. 전두환 씨. 네. 3431님 이분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요. 고액 체납자들 집 강제 압류하고 추방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9560님 대형 건설사에 재개발권을 주고 임대 조건을 아파트를 세우고 20년으로 임대 조건을 묶으면 됩니다. 상당히 솔깃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박진영님 답은 모두 알고 있지요. 수도권에 집중한 인구를 분산시키면 된다는 거죠. 행정, 정치, 경제, 교육을 지방으로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기득권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겠지만요. 인구 분산이 답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하영님, 저는 같은 집에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법안을 낸다면 장기 전세 주는 건물주 세금 감면해주는 방안과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전월세가 오르는 것을 방지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0323님,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한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곳을 만들어졌으면 해요. 부산은 거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것 같아요. 출퇴근 힘든 지역들입니다, 주로. 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4972님은 학교 건물 위로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최대한으로 건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이 4972님 전화로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의 국토부 장관 김명호입니다. 너무 막 느낌이 자신만만 네, 하시네요. 좋으신데요.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토부 장관 미래에는 좋은데 현재가 되면 욕을 엄청 먹으시는데. 네. 네, 앞에 가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떨려가지고 미래로 나왔네요. 사시는 데는 어디시고 혹시 본인 이름이랑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수원에 팔달구에 살고 있고요. 네. 이름은 김명호입니다. 김명호 미래 장관님. 네. 네. 자, 그러면 그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학교 위에 오피스텔 같은 건물 최대한 건축.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공급이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부지가 이제 도시에는 없으니까 네. 제 아파트 바로 밑에가 지금 초등학교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운동장이나 건물 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이 땅이 대부분이 이제 학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 보통이 2층, 3층 정도 쓰는데 네. 그 위에 이제 20평이든 30평이든 오피스텔을 올리면 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그냥 쓰고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넣고요. 아하. 그러면은 굳이 다른 부지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다른 건축물을 뭐 주거 용도로 바꿔서 쓰자 이런 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학교 위에를 건물을 주거 시설로 만들면 수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특별히 더 네. 곧 위에 제한을 좀 풀어주고 네. 어차피 공공 뭐 임대 이런 쪽으로 쓴다면 그러면 20층, 30층 올라간다고 치면 그 가구 수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요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정말 인기 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명호 선생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사실상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그래도 학교인데요. 학교 위에 쭉 주거 건물이 올라가고 그럼 주차난, 교통난, 출입구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떨까 대책 있으세요? 일단은 대부분이 정문을 사용해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예. 그 오피스텔은 뒤쪽에서 들어가고 완전히 학교하고 차단을 하는 거죠. 완전히. 네, 그러면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서도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면은 마을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불편한 점이.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정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가상의 혹은 미래의 김명호 국토부 장관님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토부에게 바라는 이야기 한마디 주십시오. 그 준비 미처 못했는데. 미래 장관 자격이 있으려면 지금 막 나와야 돼요. 돌발 질문에. 예, 머리를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많이 청취하고 듣고 하면 좋은 대책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최선 다해라 이 말씀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가상의 국토부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비슷한 의견 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네, 6287님. 기존에 파출소 지구대 통폐합대 빈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볼 때마다 흉가처럼 관리하지 말고 약간만 리모델링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썼으면 생각 들어요. 방범이나 보안, 주차에서도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어떠세요? 경찰 출신인 표. 제가 안 그래도 경찰대 교수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해결책 찾으러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건물의 그 소유권이 상당히 다양해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구대나 파출소 건물로 쓰라고 준 곳도 있고요. 경찰청 소유 건물도 있고 그다음 행안부 소유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뭐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629님. 네, 4629님. 지금 정확한 전세 물량과 수요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량을 알려주면 공급자도 수요자도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러니까 또 또 다른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기되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 공급을 해서 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좋은 의견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아무래도 다 취합해서 국토부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5738님 또 의견 주셨는데 전월세 대책,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서로 감정 싸움 없는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할 장소가 모두가 살고 싶은 곳으로 해야겠죠. 서울만 하더라도 역세권에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요.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중소형 단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분도 그러니까요. 한번 전화로 만나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이은씨라고 합니다. 여쭤보기 전에 딱 준비된 자기소개가 나오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프로 청취자 같으세요. 그럼요. 제가 표창원 정말 좋아하는 오래된 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서 그 대부분이 보니까요. 네, 예. 이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네.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야지 이렇게 다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져야지 그냥 엉뚱한 뭐 외곽이나 아니면은 뭐 호텔을 뭐 그 집을 만든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짓는데 그곳에 네. 주로 오래된 빌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요걸 역세권 아파트로. 특히 아하. 지하철이 이렇게 된 곳 대부분 보면은요. 네. 지하철역에서 조금 한 10분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네. 오래된 그런 구축 그런 빌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구청에서 재정비하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오래된 또 빌라들은 이렇게 대지가 넓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네. 중소형 단지를 만들면은 네. 되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 네네. 말씀하시는 그런 그 논리나 모든 것들이 네네. 그냥 뭐 이렇게 전화 걸어서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상당히 준비가 오래되신 분 네, 같거든요. 계획이 있으신데요? 네, 혹시 차기 국토부 장관 준비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하. 이렇게 한 가정에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이 이게 지금 되게 감정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핵심을 또 짚어주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임차인이나 임대인 분이나 맞아요. 임대인은 지금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네. 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맞아. 전세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막 이게 말도 안 되게 두세 배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서로 이게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부에서요. 네. 네. 자, 이은주님 마지막으로 네. 전월세 대책 정부에게 바란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확한 좀 대책을 남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나라도 뭐 10가지 다 필요 없고요. 한 네. 가지라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똘똘한 한 가지. 네네네. 네, 이 멋진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약소하지만 쌀과 작곡 세트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네. 와, 청취자분들 멋지시네요. 정말 네. 똑소리 나셔서 저희 제작진도 전부 다 지금 이 논란 경악 상태입니다. 네, 핵심을 또 다 짚어주시기도 해요. 임대인, 임차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맞아요. 문제며 맞아요. 진짜 살고 싶은 게 또 사람들 마음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핵심들까지 짚어주시네요. 예, 이은주님과 비슷한 의견 많이 주셨거든요. 7499님, 빌라 연립은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면 해결됩니다. 네, 4082님 세입자 가슴 콩닥콩닥해요. 어찌해야 할지 한숨뿐이에요. 제발 대책 좀 주셔요. 이렇게 예. 또 간절하게 말해주셨습니다. 0824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겐 대출을 막지 말았으면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꿈을 꾸고 허리띠라도 졸라매지요. 홍기가 찬 아들이 둘 있는데 희망이 없다네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영끌 대출까지 막는다는 대책이 나와서 이런 의견을 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는 이제 대출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그러면 네. 집값이 또 올라가고 전월세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쨌든 좀 안정시켜보자라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맞아요.
네, 3494님, 현 정부 입장에선 정권 시작부터 내놓은 부동산 전월세 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있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시작해 주세요, 제발. 진짜. 강곡한 의견 주셨고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고요. 사실 이제 한번 정책을 내놨으면 지켜봐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참 어떻게 대책이 나올지. 그러니까 쭉 주신 의견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정부가 너무 기존의 정책들, 기존에 했던 말들에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다양한 거 필요 없다. 하나라도 정확한 걸 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요약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참 뭐랄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또 조심스럽기는 한데. 개인 수요자잖아요. 네, 요즘에 근데 참 뭐가 맞나 싶어요. 저는 원래는 내놨으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이 집이라는 걸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정책도 효과가 있을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 네. 최은섭님, 표디 하이킥 청취자들이 정치인들보다 훌륭한데요. 크크. 멋지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수지 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엔 조금 더 가벼운 즐거운 이야기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6417님,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출 역군들이 가족처럼 일하는 봉제 공장입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이명상 부장님 축하해 주세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이명상 부장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생일이라고 하시니까요. 이 표디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지금 바로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내일 공장 식구분들과 함께 나눠드세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유로운 휴일은 사라졌습니다. 여름방학이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어요. 그리고 20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와 통계옥은 괴로움이 먼저, 행복은 나중에처럼 촬영됐다. 첫날에는 숙제를 다 쓰고 나갈 계획이에요. 공부방에는 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둘이서 손이 지칠 때까지 몸을 굽혀 글을 썼다. 그 순간 태희 씨가 천천히 달려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끝없는 바다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눈에는 그의 측령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점을 바로 설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헷갈리네 하. 나는 10학년에 입학하여 이웃 도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여동생과 나는 단지 친구 집단의 친구일 뿐이었다. 삶은 더 이상 교차하지 않습니다. 미스 테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지난 며칠 동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테이블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슬퍼요. 선 중앙에 가는 끈을 추가하세요. 그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가요? 태희 씨는 3일 전 자신의 여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 테이2는 해외에 있었다. 그냥 대학원에 진학해 같은 도시로 이사해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싶은데 비용이 더 저렴하다. 부인하다. 두 사람은 누군가가 진정될 때까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퇴학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손목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성인이었고 말다툼 때문에 그냥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도 없고 형사 고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태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시 도시로 향하는